자, 그럼 1세션 좌장님이신 덕성여대 김희배 교수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제1세션은 회계 투명성과 이제 재정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주제로 오늘 그 의드 회계법인 그 대표이시고 이제 공익법인 지원센터 센터장이신 이영석 대표 회계사님의 발표가 있겠고, 토론은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홍승만 교수님, 그리고 아름다운 재단 이사장으로 계시는 한찬희 대표님의 이사장님의 토론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우리 이영석 대표님의 그 양력을 잠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의드 회계법인 대표이사로 계시고요. 그리고 이제 공익법인 지원센터 센터장님, 그리고 한국공인회계사의 회계투명성지원센터 운영위원이시고, 한국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기준위원, 그리고 중소회계법인 협의회 비영리 자문이사로 계십니다. 이 분야의 비영리 법인에 대한 회계라든지 이 분야의 전문가로서 인정을 받고 계십니다. 그러면은 오늘 뭐 1시간 정도니까요. 일단 우리 이영석 대표님이 자료를 보니까 굉장히 충실하게 되어 있어서 한 20분 정도 이렇게 하시고, 일단 토론자님들 그리고 이제 플로우의 그 토론 듣고 또 시간이 나면 또 다시 한번 또 보충 발언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럼 이 대표님 발표 부탁드립니다. 방금 소개받은 공인회계사 이영석입니다. 자료를 보면서 비영리 단체의 회계 투명성, 베스트 프랙티스 모범 사례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좋은 발표를 위해서 좀 빠른 속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이 연구 과제가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저희 나라에서는 최초로 이 베스트 프랙티스, 다시 말하면 모범적인 회계 투명성이 잘 되어 있는 비영리 단체를 셀렉트하는 최초의 연구 과제인데요. 그렇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한계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어떤 가능성도 있고 한 것이 이제 혼재된 상태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접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로 우리 그 회계 투명성이라는 게 과연 무엇이냐 하는 것부터 사실은 고민을 하기 시작을 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베스트 프랙티스라는 건 무엇인가, 어떤 걸 잘해야 되는가 하는 점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이 부분과 관련해서 활동적인 분류와 공시 유형별 분류로 나누어서 연구과제를 접근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비영리 단체가 있을 때 이 단체가 어떤 회계 처리를 간결하게 잘한다 하는 측면에서 베스트 프랙티스도 있을 수 있고요. 어떤 경우는 역사적인 자료를 보관하는 측면에서 베스트 프랙티스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홈페이지에 아주 그 이해가 일반 대중들이 이해 가능성이 높게끔 하는 부분들도 있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하나를 가지고 이것이 베스트 프랙티스라고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 3번에서 활동적 분류라고 하는 것은 그런 키포인트를 잡아서 그 키포인트별로 잘하고 있다, 이런 것을 셀렉트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거와 대별돼서 공시 유형별 분류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모든 비영리 단체 중에 특정 의무가 있는, 공시 의무가 있는 공익법인들, 비영리 단체들은 홈택스에 공시 유형별, 장학, 문화, 예술, 의료, 기타 이런 등등으로 해서 공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시 유형은 상속증여세법상의 그 주무관청의 보고와 관련된 것들이기 때문에 사실 거의 90% 이상의 우리나라 비영리 단체들은 회계의 투명성을, 회계 처리를 잘하고 하는 거에 큰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주무관청의 보고를 잘해서 상속증여세법상의 가산세라든지 아니면 무슨 행정처분을 받지 않는 거에 사실 포커스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 과제에는 두 번째로는 공시 유형별 분류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가장 주무관청 보고를 잘한 사례가 있는가를 뽑아가지고 담았습니다. 다만 오늘 발표에는 이 주무관청 보고 측면보다는 이 처음에 첫 단에서 시작을 해서 회계를 어떻게 하면 잘 투명하게 이루고 내부적인 운영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일단 활동적 분류에 대해서만 발표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베스트 프랙티스 사례는요, 첫 번째, 공개된 정보의 이해 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군 네이버스 외에 5개 단체를 셀렉트했고요.
두 번째로는 회계 보고를 아주 간결하고 또 특히 공인회계사분들이 여기 계시는데 회계 감사를 받을 때 이렇게 자료를 제출하면 회계사들이 굉장히 빠르고 효율적인 감사를 하겠다 하는 것에 땡땡 장학재단입니다. 이거는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단의 요청에 의해서 숫자도 약간 제가 이 연구 과제를 하다 보니까 가장 큰 허들이 내부의 자료를 일반 대중에게 비록 자기들이 잘 돼 있다 하더라도 그냥 가감 없이 그냥 모든 걸 오픈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한 부담을 느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이 다음번 연구 과제에는 핵심 포인트가 돼서 돼야 될 거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요, 또 하나는 이 부분은 이제 재단의 이름을 밝혔고요. 각당 복지재단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1987년도부터 시작해서 약 34년간 지금까지 있는데 여기는 아주 역사성이 있는 기록 보존의 아주 그 베스트 프랙티스입니다. 여기는 꼭 우리 행정대학원뿐만 아니라 연구하시는 학자들이 연구할 가치가 있을 정도로 모든 기록을 주무관청에 보고를 하고 이런 측면을 뛰어넘어서 그냥 숫자 하나 빠뜨리지 않고 그리고 이름까지 실명으로 다 공개를 하면서 다 오픈을 해서 30년 통합 재무제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1987년도에 복식부기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서 굉장히 탁월한 성을 갖고 있다 해서 베스트 프랙티스로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름다운 재단입니다. 아름다운 재단은 익히 잘 아시는 재단이기 때문에 다른 설명은 없어도 될 것 같은데요. 내부 운영이 체계적이고 성실하고요. 규모가 있다 하는 점에서 베스트 프랙티스로 뽑았습니다. 자, 회계 투명성이 무엇이고 다양성이 무엇이고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지금 설명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베스트 프랙티스가 뭐고 선정 기준이 어딘지는 나중에 연구 과제에서 상세하게 다루었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번에 본 연구 과제의 스테이지를 꼭 언급하고 이걸 하고 싶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우리나라의 비영리 단체가 너무 다양하고 그 각각의 포인트도 다양하고 주무관청도 다양하기 때문에 복잡하고 다양한 상태에서 이 비영리 단체의 베스트 프랙티스에 대한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이 최초의 단계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걸 제가 한 3개월 정도 연구를 해보니까 어떤 부분에서 어떤 것이 필요하다는 비영리 시장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저도 공부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있어서 다음번 스테이지에서는 좀 더 많은 인력과 특히 재단과 비영리 단체의 실무자들의 도움을 얻어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제가 준비한 지금 이제 설명한 거니까 이건 넘어가고요. 네, 자, 이 선정 사유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정 사유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요. 첫 번째 베스트 프랙티스로는 굿네이버스, 바보이 나눔, 푸르메 재단, 승일 희망 재단, 아산 나눔 재단, 교보 교육 재단을 꼽았고요. 공개된 정보의 이해 가능성이 다른 장학 단체에 비해서 높았습니다. 즉 여기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시면요, 모든 자료들이 굉장히 잘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오늘 이걸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한번 들어가 보실 것을 정말 추천드리고요. 이 정도의 홈페이지에 공시가 되어 있다라고 하면 정말 좀 질문할 게 없을 정도로 충분한 내용과 양이 준비되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 땡땡 장학재단은 사실은 이 그룹 계열사에서 이제 설립된 장학재단인데 담당자가 공인회계사십니다. 그래서 회계 자료를 엑셀 서식에 굉장히 1년치 내용을 간결하게 되어서 그 내용만 보면 특별히 계정별 원장 같은 거 찾아가고 물어보고 이렇게 하지 않아도 다 될 만큼 목적 사업과 기타 사업으로 일목요연하게 됐다는 점에서 우리 소형의 재단들은 요 엑셀 서식을 좀 참고하면 좋겠다, 이런 측면에서 회계 자료의 간결성이라는 부분으로 제가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요, 아름다운 재단은 내부 운영 관리의 성실성 측면에서 모범 규정이 잘 정비가 되어 있고 교육이 잘 되어 있고 피드백 절차가 잘 되어 있고요, 합의 과정이 성실하게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에서 언급하겠습니다만 아름다운 재단은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시면
기금 회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재단은 1대1 매칭 또는 다대일 매칭 또는 1대다 매칭 형태의 기금 회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금 회계는 어느 정도 규모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만 새로 출발하는 재단의 경우에 그리고 향후에 회계 투명성과 관련해서는 이 뭐라고 그럴까요? 기부자의 수요에 맞춘다 할까요? 기부자의 니드에 맞춘다는 측면에서는 아름다운 재단의 기금 회계를 우리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복지법인 각당 복지재단은 과거 설립 시점부터 현재까지 30년간 모든 자료가 누락됨이 없이 축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태 사례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로 내용을 좀 보면요. 네, 요 굿네이버스의 예산관리 이 프로세스는 그 굿네이버스의 홈페이지 내에 투명 경영 홈페이지에 이렇게 올려져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하단에 보면 내부 감사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크린 실태 보고서를 실태 그 전화번호를 애드학으로 뭐 특별한 일이 있을 때는 신고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하고 있으며 또 율기 강령 같은 것들을 홈페이지에 굉장히 정확하게 해놓고 있어서 그러니까 어느 법인세법이라든지 기부금품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상속증여세법 같은 경우에 이런 걸 우리가 지키고 있다는 선언적 의미를 상당히 잘 세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바보의 나눔은 돌아가신 그 김수환 추기경님의 선종을 기념하면서 설립된 단체인데요. 굉장히 이 바보의 나눔은 이 규모가 그렇게 크진 않지만 여기도 역시 전반적으로 상세하게 보고서를 공개하고 있고요. 연차 보고서와 정보경의 요약 재무제표가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시면 연차 보고를 보면 이 단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A부터 Z까지 다 볼 수 있다는 아주 좋은 점이 있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네, 바보의 나눔에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어떻게 퍼센트를 하고 우리가 보통 회계사님들이나 이 회계학 쪽에 공부하시는 회계사님들은 이런 서식이 조금 익숙지들이 않으세요. 왜냐하면 복식보기로 이렇게 복잡한 서식의 형태를 저기 하지만 단식보기에서 홈페이지에는 이런 식으로 올리는 것이 감사보고서도 올리지만요. 오히려 이해 가능성 측면에서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정보고는 수입 지출 내역이 들어가 있고 모금 현황에는 개인 기업, 모금 캠페인, 현물 이렇게 분류를 해서 현황을 나눴고 또 배분 현황도 이렇게 지원 분야별 단체 수별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들어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네, 바보의 나눔 전반적으로 이렇게 잘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바보의 나눔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도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월별로 완전히 공개를 했습니다. 제가 이걸 한번 봤는데요. 정말 세세한 부분까지 했고 거기서 내용을 모르는 건 그 글씨를 써서 옆에 이렇게 볼 수 있게끔 해가지고 했다는 점이 굉장히 다른 재단보다는 특이한 사항입니다. 자, 푸르메 재단도 예, 투명 경영 페이지상에 금액 비율 공시가 잘 되어 있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승일 희망재단은 루게릭병원과 관련된 것을 하는 건데요. 여기는 특이점이 거의 그 계정별 원장 같은 것들을 월별로다가 넣어놓을 정도로 상세하게 여기에 넣어놨어요. 그래서 승일 희망재단 들어가시면 월별 보고 페이지라는 게 있고 자세히 보기 들어가시면 세부의 수입 내역과 지출 내역 전체를 다 공개해놨어요. 네. 칭찬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부 수입 내역과 지출 내역을 이렇게 해서 적용까지 싹 다 이렇게 되면 뭐 처음부터 뭐 오해의 소지가 없겠죠. 다 오픈을 하는 거니까요. 자, 그리고 아산 나눔 재단은 정주영 그 명예회장의 것이고 스타트업 기업들을 활성화하는 기업가 정신을 키우는데요. 여기는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전체적으로 그 주무관청에 보고되는 부분까지 세팅이 잘 되어 있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교보교육재단은 네네.
네. 네, 교보교육재단은 기부금에 대한 이 지출 명세가 상당히 공시양식에 맞춰서 다른 타 단체에 비해서는 상당히 자세히 되어 있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지금 빠른 속도로 말씀드렸습니다. 군 네이버스 외에 5개 단체는 홈페이지가 잘 되어 있다 하는 거니까 들어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회계 보고의 간결한 측면에서는 이 땡땡 장학재단이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2번에 보시면 장학재단 운영 시 발생하는 주요 사례를 기본재산 출연, 보통재산 출연, 요게 엑셀 탭입니다. 목적사업 수행, 기타 사업 수행, 이사회 운영, 자금운용 소득관리, 그 다음에 세법상 의무사항 준수. 이 외에는 사실은 비영리 단체들이 여기를 벗어나는 일이 많지는 않거든요. 따라서 요러한 내용을 엑셀 하나의 시트로 관리를 잘하고 계셨다는 측면을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요 부분의 설명 자료는 나중에 교육을 할 때 제가 좀 사용하려고 써놓은 거니까 이거는 패스를 하고 뭐 이사회 운영이 어떻고 뭐 이 상세 내역을 시간이 충분하면 말씀드리면 좋을 텐데 일단 넘어가고요.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엑셀 서식이거든요. 맨 처음에 기초 정보를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설립 근거법이 무엇인지부터 디파인하고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비영리 단체는 그렇게 하고 목적 사업이 무엇이 있고 임원이 몇 명이 있고 그래서 여기에 기초 기말을 여기 숫자는 좀 단순화해서 설명해 놓지만 기초 기말을 이렇게 증가 감소를 세팅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주요 거래를 기술을 했습니다. 여기는 이자와 배당을 수령합니다. 주식 투자가 있었기 때문에 주식 출연이 있었기 때문에 장학금 지급, 연구비 지급, 자금 운용 어떻게 하냐, 기본 재산 얼마 출연됐냐 해서 고유 목적 사업 준비금 계정이 있냐 없냐까지 다 이렇게 최초의 그 엑셀 탭에 설명을 잘 해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 재무상태표는 공익법인 회계 기준에 따라서 통합, 공익, 기타, 통합, 공익 목적 비교식으로 해서 이렇게 잘 설명이 되어 있고요. 시간이 되시면 나중에 이 자료가 오픈이 되면 한번 천천히 전반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는 매도 가능 증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매도 가능 증권은 주식 출연을 받았기 때문에 있게 되고요. 고유 목적 사업 준비금의 전입과 환입이 있다는 점, 단순한 샘플이지만 이런 식으로 엑셀에 세팅을 해서 결산 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분계장입니다. 분계장을 이렇게 정리를 싹 다 해놨습니다. 물론 실제 분계장은 이거보다 훨씬 복잡하고 깁니다만은, 즉 다시 말하면 계정 과목을 이렇게 볼 수 있게끔 딱 그룹핑해서 차대로 정리를 이렇게 해놨습니다. 네, 그리고 조금 전에 본 거는 목적 사업이고요. 여기는 기타 사업입니다. 공익법인 회계 기준에서는 수익 사업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기타 사업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주식 배당을 수령한 거, 고유 목적 사업 준비금 전입 전출 어떻게 됐나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요거를 두 개를 같이 보면 우리 회계사님들도 이런 식으로 재단에 감사 나가기 전에 엑셀을 해서 이렇게 정리해달라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짧은 시간에 감사를 효율적으로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미수수익 인식한 거 정도고요. 아까 제가 하나 빠뜨렸는데 다시 잠깐 되돌아가면 목적 사업에서 맨 마지막에 매도 가능 증권 기말 평가 있잖아요. 우리 그 상장 주식을 받은 경우 기말 평가한 내용까지 해서 1년치가 사실은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이거는 그냥 엑셀의 피벗 테이블로 이거 행 레이블하고 이거 정리해 놓은 건데, 이렇게 해서 합계잔액 시상표를 이렇게 제시하더라고요. 보통 뭐 전통적인 방법의 프로그램에 나오는 합잔보다도 사실은 저는 이게 더 보기가 좀 편안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이거는 기타 사업의 합계잔액 시상표를 이렇게 그 피벗 테이블로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는 뒷단에 가서 요건 이제 서울시 교육청에 보고하는 주무관청 결산 보고서의 양식입니다. 그래서 이 주무관청 결산 보고서를 엑셀에 이렇게 세팅을 해놨고요. 세팅을 해놨고 요 내용을 하단에 상세히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출연재산 보고서니까 국세청에 공시되는 거죠. 그래서 출연재산 보고서하고 공익법인 공시도 이렇게 세팅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기부금 수입 및 지출 명세서까지. 사실은 웬만한 재단, 장학재단 같은 경우는요, 요 정도만 엑셀에다가 한 군데에 담아놔도 사실은 모든 것이 사실 일목요연하게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회계 보고의 간결성이라는 측면에서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다음 역사성 있는 기록 보존은 사회복지법인 각당 복지재단이고요. 역사성을 가지고 있으며 기록을 보존하고 적극 공개하는 문화가 정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회 비용과 기회 이익에 대한 환연율 개념인데요. 이거는 여기가 자원봉사를 하는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봉사하시는 분들도 자원봉사를 합니다. 무보수로. 그러다 보니까 이 무보수로 얼마를 투입했는지 인풋이 그랬는데 아웃풋은 어땠는지 해서 기여도를 거꾸로 계산을 해놓은 게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 비영리 단체는 이런 개념에 봉사와 관련된 개념이 재무 지표로 정립이 되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수익성, 안정성, 유동 비율 뭐 이런 식의 개념이 아니라 별도로 앞으로는 어떤 그 연구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먼저 설립자가 기부하고 나중에 다른 사람이 기부하는 방식으로 아주 발전적인 기부 문화가 되어 있고요. 상당히 많은 집도 뭐 이렇게 훌륭한 단체들이 많이 계시죠. 예, 그래 샘플적인 측면에서 했고 기금 회계를 선호하고 예산회계와 발생주의 회계의 연계. 예산회계와 발생주의 회계의 연계라는 것은 당연한 얘기지만 이것이 1987년도에 시작됐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당연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예산서를 상당히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점에서 배울 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 저희 비영리 단체가 예산서를 중요시 여기지 않고 어떤 주무관청의 보고라는 아웃풋만 중요하게 하는 어떤 문화가 생성이 됐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비영리 단체는 예산대로만 지출하면 예산대로만 하면 사실은 아무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산의 시간과 그 에너지를 많이 투입을 해야 되고 그것에 대한 회계사님들도 그 감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게 뭐냐면요. 지금 사회복지법인 각당 복지재단의 30년간의 수입 예산 총계와 30년간의 지출 예산 총계 데이터입니다. 네. 내부에 의미가 없는 내부 상계 거래까지 제거한 이후에 수익과 지출을 단식부기 형식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수입 예산 구조라서요. 숫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30년간 수입이 91억 6,300만 원입니다. 재산 운용해서 24억, 기부 후원 33억, 회비 등 20억 해서 그 다음에 자산 부채 항목 12억 해서 91억이고요. 지출은 제가 생략했고 기금 회계는 이렇게 종류가 있습니다. 기금 회계는 뭐 이따 아름다운 재단에서 잠깐 다시 설명할 테니까. 예. 그래서 비영리 회계는 예산 회계와 기금 회계가 회계 투명성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기금과 관련된 별도의 공익법인 회계 기준이 나왔으면 좋겠다. 쪼개야 되거든요. 통합도 해야 되지만 비영리는 쪼개야 됩니다. 예. 그리고 기금 회계는 목적별로 회계 단위를 구분하고 자금의 수지도 기금별로 구분하는 회계입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아까 설립한 게 반복됐네요. 예, 뭐 나머지는 뭐 다 읽어보시면 아실 내용이라서 예, 여기가 조금 전에 설명한 환원율이요 7.5배의 사회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 표가 뭐냐면 총 재정이요 77억이 돈을 들여서 자원봉사자를 양성했어요. 근데 이 자원봉사자들이 등록비로 낸 돈은 10억입니다. 30년간.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해서 750%가 나온 겁니다. 예, 숫자는 되게 단순하지만 예, 이제 이 총 재정 투입의 77억에는 기회 비용, 기회 이익 이런 개념들을 넣어서 설정이 됐다. 사회에 환원했다. 이런 개념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명세서의 종류를 제가 한번 나열해 봤습니다. 예, 이거 다 쓴 게 아니고요. 일부만 발췌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모든 명세서를 아직도 30년간 데이터를 갖고 있다는 측면에서 예, 베스트 프랙티스가 되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아름다운 재단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아름다운 재단의
현황은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을 수 있고요. 자, 아름다운 재단은 내부 운영 관리가 성실하다는 측면에서 제가 이 셀렉트를 했는데 국내 최초로 비영리 투명성 프로그램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기부 문화를 창달을 했고 목적형 기금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한 80여 개가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투명한 내부 통제 절차를 하고 있고 예산 편성과 집행 지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성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이사회와의 계속 합리적인 소통 채널이 있었다 하는 점 말씀드립니다. 비영리 투명성 프로그램은요, 별건 아니고요. 매월 블로그, 이것도 2000년대에 설립이 됐거든요. 2000년도에 재단 내부 회계 자료를 기부자들에게 알렸고 매월 블로그에 총 수입 지출에 대한 재정 현황을 공개했고요. 처음에는 뭐 급여 내용까지 공개를 했었다고 하네요. 근데 지금은 뭐 안 하고 있지만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시작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새로운 기부 문화에서 뭐 이런 식으로 1% 나눔 운동, 이건 뭐 잘 아시는 내용이니까 넘어가고요. 목적형 기금의 운영이라는 것은 이 해외 커뮤니티 파운데이션 모델에서 도입을 했고요. 목적형 기금을 만들고 그 목적에 따라 공익사업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현재 80여 개의 기금을 8가지 영역인데요. 교육, 노동, 사회통합, 환경, 주거, 건강, 안전, 사회참여에서 약 30여 개의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제가 사실 시간이 좀 있었으면 이 8개의 영역에 대한 각각의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운영성과표를 얻어서 그것까지 정말 하고 싶었는데 이번 연구과제에는 아쉽지만 거기까지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기금의 회계가 앞으로 공익법인 회계 기준이 그 다음 단계로 나가야 되는 것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연차보고서 뭐 있고요. 기금 출연자들이 요청에 따라서 최대 5년 이상 사업이 진행이 됩니다. 네, 기금 출연자들이 요청을 하고 그 기금 출연자들이 숫자 데이터를 받는 것이야말로 정말 비영리 단체의 그 좋은 베스트 프랙티스라고 정말 생각하고요. 요거를 각각의 재단들이 받아서 또는 다른 그 사회복지 사업도 받아서 실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요 실명이 있어서 실명은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투명한 내부 통제 절차는 고투 베이식 원칙으로 항상 원칙을 중요시 여긴다. 뭐 간단하지만 중요한 내용 같고요. 그 자금의 출금을 입력하는 사람과 승인자가 분리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승인을 팀장과 국장이 별도의 이중 공인 인증서를 가지고 승인을 하고 이중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금 직접 지출은 0% 룰을 적용하고 있고요. 제3자 입금도 0% 룰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지출 중빙은 100% 룰을 적용하고 있고요. 이렇게 여기 이제 뭐 월별 회계 교육입니다. 이거는 교육할 때 이런 숫자 데이터를 갖고 간사들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매월 정기 월간 회의시 월간 지표를 공유합니다. 그래서 연구 과제에는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출 결의서 작성 교육은 어떻게 하고 있고, 간사 회계 교육은 어떻게 하고 있고, 공익법인 의무이행 체크리스트 점검 결과 교육은 어떻게 하고 있냐 하는데, 이렇게 여기 이제 지출 증빙 수치에 관한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회계사님들은 보시면 금방 아실 거고요. 뭐 아주 잘 충실하게 되어 있어서 제가 샘플로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그다음 이거는 공익법인 의무 준수 체크리스트입니다. 공익법인들은 1년 동안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체크리스트가 반드시 있어야 가산세 리스크를 회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있죠? 여기 이제 전부 다 있습니다. 장부 작성을 해야 되고 회계 기준 적용했냐, 전용 계좌 개설했냐, 이행 내역이 다 돼 있잖아요. 지금 비영리 단체의 내부 감사님들은 이런 체크리스트를 가지시고 여기에다가 사인하는 것을 권장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은 감사 보고서에 그냥 표면에만 이렇게 해가지고 사인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안 하시고 좀 세팅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내용 이런 내용들은 뭐 행정적인 측면인데 제가 인터뷰를 좀 했고요. 그 아름다운 재단은 거기 최근 몇 년간 예산의 편성 보고, 추가 경정의 절차, 각종 재정 규정 등 내부 통제를 강화하고 성실하게 운영하는데 이사회의 정기적 보고와 승인, 소통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지만 또 가장 잘 되지 않는 부분인 것 같아서 설명을 해놨습니다. 마지막 결어를 맺고 발표를 마칠 텐데요. 비영리 단체에 대한 회계 투명성을 제고하고 비영리 단체가 보다 긍정적인 사회적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주무관청 보고에만 올인 되어 있습니다. 시장 현실이 그렇습니다. 이 방향에서 벗어나서 회계 투명성 측면, 예산으로부터 출발하는 회계 투명성 측면의 사회적인 관심과 정부 타율의 투자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대표님, 예, 방대한 분량을 잘 정리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예, 우선 그 토론자님들의 그 토론을 듣고 나중에 좀 시간이 또 남으면은 다시 한번 하시고 싶은 얘기 좀 보충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그 토론은 아까 이제 소개를 해드렸듯이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홍순만 교수님 그리고 아름다운 재단 이사장으로 계신 한찬희 이사장님 그 두 분의 토론을 저희들이 이제 부탁을 했고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홍순만 교수님 토론 부탁. 토론은 10분 정도로 이렇게 나가겠습니다. 네. 저희 연세대학교 홍순만입니다. 오늘 그 이영석 대표님께서 아주 귀중한 발표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본 연구는 회계 투명성을 활동 중심으로 파악해서 이 대해서 타 단체보다 회계 투명성 관점에서 강점을 가진 부분들을 이제 발굴하고 이것들을 정리를 해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이제 크게 4가지로 이제 활동을 분류를 해주셨고요. 제가 보기에 이 연구 결과는 장학법인 그리고 사회복지법인 그리고 여러 공익법인들이 회계 투명성을 개선하는데 이제 참고할 만한 아주 중요한 매뉴얼로 쓰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보고서는 아주 굉장히 이제 우수하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이제 회계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 더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될 부분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크게 한 3가지 정도 생각했습니다. 사실은 이영석 대표님께서도 이제 발표해 주시면서 중간중간에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현재 비영리법인의 여러 가지 프랙티스를 정리를 해주시는데 초점을 맞추셨다면은 저는 그거보다 앞으로 향후 이 프랙티스가 어떻게 발전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을까에 대해서 좀 발표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말씀 주셨듯이 이제 비영리법인들의 목적, 자동조달 방식, 그리고 주무관청이 너무 다양해서 이 어떤 회계 정보를 어느 쪽에 초점을 맞춰서 만들어야 되는가가 상당히 좀 혼란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드리면요. 일반인들의 기부금으로 운영되는 법인들이 있고요. 사단법인 같은 경우에 많은 경우 그렇고요. 그리고 또 의료법인의 경우에는 또 일반 기업 회계와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법인하고는 상당히 이제 특성이 다르고 또 출연자가 이제 기본재산을 출연하는 공익법인의 경우에는 어떤 기본재산의 보호라는 어떤 목적이 있고 또 그리고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계열사 주로 이제 공익법인들이 이제 계열사가 있는데 이제 계열사와의 관계 그리고 세무적인 목적 부분에 이제 굉장히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비영리법인들의 어떤 형태가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그 형태별로 좀 구분을 해서 여러 가지 기준들이 나올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복잡한 정보를 좀 알기 쉽게 표현하는 것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겠다. 오늘 그 이영석 대표님께서 발표해 주신 여러 베스트 프랙티스에서도 보니까 검토를 해보니까 그런 쪽에 이제 많이 노력을 한 기관들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사실 회계 기준하고도 연계해서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그 아주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인 것 같습니다. 아마 회계사 분들은 대부분 내용을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만난 이제 공익법인에 이제 실무하시는 분 중에 이거 제대로 이해하시는 분이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인터넷에 검색해 보셔도 이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에 관련돼서 상당한 좀 실무자들 간에 이제 논쟁이 있습니다. 왜 우리는 이익이 나는데 이익이 안 난다고 하느냐? 예를 들면 뭐 여러 가지 혼란들이 좀 있고 회계를 공부한 저조차도 사실 보면은 좀 헷갈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공시제도에 대한 내용인데요. 사실은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은 의무적으로 이제 공시를 하고 사실은 이제 그 비상장법인 1인주주인 기업들의 경우에도 이제 다 공시를 하는 반면에
오히려 공시제도가 더 잘 갖춰져 있어야 되는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상당히 좀 더 주식회사에 비해서 좀 그런 부분이 좀 소홀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 이영석 대표님께서 굉장히 좋은 그 포인트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각 당 사회복지법인에서 이제 자원봉사자의 기회비용을 고려해서 환원율을 계산한 자료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전 보면서 그 굉장히 유용한 정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이 최근에 이제 이 경제적 가치에 더해서 사회적 가치를 어떻게 하면 이제 회계를 통해서 표현할 수 있을까에 대한 관심이 엄청나게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아주 대표적인 게 이제 언론에서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SK그룹에서 이걸 굉장히 고민하고 있고 SK 사회적 가치 연구원에서도 이와 관련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그 어떤 그 기업들이 그냥 연구한다고 해서 그 되기보다는 이제 정부 그리고 회계기준원 그리고 여러 회계사님들이랑 같이 연구를 해야 회계 학계에 포함해서요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쪽에 발전 그리고 연구할 가치가 있고 앞으로 발전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매우 의미 있는 연구해 주신 이영석 대표님께 감사드리고요.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일단 우리 한찬희 아름다운 재단 이사장님의 토론을 듣고 나머지 그 말씀을 계속하겠습니다. 이사장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재단의 한찬희 이사장입니다. 우선 그 방대한 자료를 가지고 잘 요약해 주신 이영석 대표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비영리 법인에 대한 일반적인 회계 기준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재무 및 회계 보고서의 양식이라든가 작성 방법이 아주 다양해가지고 그 보고서의 신뢰성이나 비교 가능성이 높지 않았던 게 사실입니다. 다행히 2018년 1월 1일부터 상증법상 공익법인에 대한 그 공익법인 회계 기준이 시행이 됐고 또 한국회계기준원에서 그에 때 맞춰서 비영리 조직 회계 기준을 발표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어느 정도는 이제 비영리 법인의 회계 처리 및 재무제표 작성의 통일성과 신뢰성을 부여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 비영리 단체의 회계 투명성 베스트 프랙티스를 발굴해서 제시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본 연구에서 그 연구 대상인 비영리 조직에 대해서 일반적인 유형별 분류가 아닌 조직의 활동 영역별로 모범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 매우 특별한데요. 이는 어느 하나의 조직이나 단체가 모든 활동 영역에 있어서 모범 사례가 되기는 어렵다는 그런 현실을 감안할 때 매우 실효성 있는 접근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보고서의 이용자 입장에서 볼 때도 각 영역별로 선별해서 채택할 수 있는 편의성을 제공해 줄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장학재단,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와 같이 대표적인 유형별 사례를 들어서 주무관청이나 국세청에 그 제출하는 보고서의 샘플을 제시하면서 그 작성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또 각 주로 베스트 프랙티스 팁을 제공하거나 관련 법령이나 기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점도 실무상 매우 유익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활동 영역에 있어서 공개된 정보의 이해 가능성, 회계 자료의 간결성이나 역사성 있는 기록 보존, 내부 운영 관리의 성실성 등 크게 4가지 면에서 모범 사례를 뽑았는데 이는 회계 투명성의 관점에서 볼 때 주요 활동을 거의 포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공개된 정보의 이해 가능성 측면에서 굿네이버스의 예산관리 원칙과 프로세스 공개 사례의 경우에는 그 내용이 매우 모범적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그 예산관리 원칙과 프로세스를 수립해서 운영하는 조직은 실제로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굿네이버스의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으며 이는 해당 법인이 매우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이해 당사자들에게 인식시키는 주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푸르메 재단의 경우 기부자 성명의 공개는 발표자의 말씀대로 다른 재단과 차별적인 요소인 것은 사실이지만 실무상으로 또는 법률상으로 개인 정보보호의 측면 그리고 또 공개를 원치 않는 기부자가 있을 경우에 그 서로 어떤 형평성 이런 점을 우선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회계 자료의 그 간결성 측면에서 선정된 장학재단의 경우에는 비교할 사례가 없어서 사실 토론자 입장에서는 모범성 여부를 판별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 사업 자체가 장학재단이다 보니까 장학금과 연구비 지급 등으로 아주 단순하기 때문에 회계 자료가 간결한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당 사례에서는 그러나 당 사례에서 기본 재산의 출연부터 각종 보고서 작성 제출까지의 전반적인 활동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그 절차를 잘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실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역사성 있는 기록 보존 측면에서 선정된 사회복지법인 각당 복지재단의 경우에는 30여 년간 모든 자료가 누락 없이 축적되고 또 고유 목적 사업의 수행 실적을 빠짐없이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입니다. 우리가 과거를 답습해서도 안 되겠지만 때로는 기록된 역사를 통해서 많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선정된 법인의 경우 이사회의 구성이나 주요 기부자들의 면면을 보건대 이 가족 중심의 재단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좀 더 개방된 사례를 추가 발굴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부 운영관리 성실성 측면에서 선정된 아름다운 재단의 경우에는 그 20년 전 척박한 기부 환경에서 우리 사회의 기부 문화를 확산하겠다는 미션을 가지고 출범을 했기 때문에 사실 기부금 모금 활동에 시간을 많이 할애해 왔으며 따라서 모금액의 투명하고 객관적인 배분을 위해 전원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배분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잡한 법률이라든가 세무 문제가 동반되는 그 유산 기부 또 유무형 자산 기부자의 자문을 위해서는 그 변호사, 세무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기부 컨설팅 위원회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고 또 부설로 가지고 있는 기부문화연구소는 기부에 관한 교육, 세미나, 연구, 자료 발간을 통해서 우리나라 기부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첨언하고 싶습니다. 본 연구에 이어서 후속 연구로 가능하다면 비영리법인의 지배구조, 가버넌스에 대한 모범 사례 발굴을 좀 제안하고 싶습니다. 대표적인 지배구조로 이사회를 들 수가 있는데 비영리법인의 운영에서 이사회 역할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영리법인의 경우에는 법령을 통해서 이사회를 견제하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주주총회나 감사위원회 등 내부의 다른 지배구조를 통해서도 이사회를 감독하고 있는 데 비해서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이사회를 감독할 수 있는 지배구조가 거의 없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그 구성원 이사들은 물론 감사들까지도 대부분 비상임입니다. 따라서 이사회 및 구성원들의 전문성, 윤리성, 투명성, 특히 투철한 책임의식의 제고가 필요하기 때문에 후속으로 이런 비영리법인의 지배구조에 대한 모범 사례를 발견할 수 있다면 더 좋은 연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 더 첨언한다면 비영리 조직의 회계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의 중요성입니다. 본 발표에서 선정된 그 재단의 경우에도 아마 IT 시스템이라든가 회계 및 IT 전문 인력이 없다면은 이 본 연구에서 모범 사례로 선정되기 어려웠을 것으로 이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이 발굴된 그 모범 재단들이 현재 갖추고 있는 회계 투명성에 영향을 미치는 인프라의 차별성에 대해서 관심이 무척 많아서 여기에 대한 추가 조사 및 연구 발표도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서 비영리 재단의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크게 깨달은 점은 재단이 하고 있는 일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수행하고 있는지까지도 좀 더 적극적으로 이해 당사자에게 알려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각종 보고서라든가 모금, 사업 내용 위주로 정보를 제공해 왔는데 재단이 일을 하는 방법이라든가 절차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번 서울대행정대학원 지속가능 회계재정연구센터의 그 비영리단체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한 그 사례개발 연구 발표는 여러 사건을 통해서 우리 사회로부터 비판과 동시에 관심을 받고 있는 비영리 조직 그 회계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고 서울대학교의 김봉환 교수님 그리고 연구수행과 발표를 해주신 위도회계법인의 이영석 대표께 비영리 법인의 운영자의 한 사람으로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혹시 우리 김봉환 회장님 좀 한 말씀 듣고 우리 이제 발표를 해주신 이영석 대표님 마무리 말씀 듣는 것으로 이번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봉환 회장님. 네, 혹시 온라인에서도 질문이 있으면 아직 10분 정도 더 시간이 있는 것 같은데 질문 받으셔도 좋을 것 같고요. 많이 얘기해 주셨지만은 이 정말 방대한 자료를 정리해 주셔서 이영석 회장님한테 다시 한번 좀 감사를 드리고 싶고요. 이제 저희 센터에서 이 회계 투명성, 비영리 단체 회계 투명성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할까? 그래서 올해가 첫 해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회계 기준이라든지 통일된 양식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접근을 해보는 것도 방법이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조금 더 현실적으로 잘하고 있는데 베스트 프랙티스를 좀 찾아서 그걸 가지고 다른 여러 비영리 단체들이 그걸 보고 좀 따라할 수 있는 그런 좀 기회를 한번 만들어 보자고 해서 이제 이번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된 거고요. 그런 면에서 지금 오늘 이영석 회계사님이 이제 선정해주신 여러 가지 단체들이 굉장히 좋은 예인 것 같고 또 이거를 보고 다른 비영리 단체들이 좀 투명성을 높인다면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한 가지 이제 이영석 회계사님한테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이게 사실 이제 굉장히 많은 자료를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만은 이제 간단하게 보기에도 굉장히 복잡한 양식들 또 이 회계 기준에 의한 이런 결산이 굉장히 힘든 것 같은데 그리고 아까 이제 현금주의 방식으로 보고하는 데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거를 기술적으로 학문적인 입장에서도 그렇고 또 정부 입장에서도 그렇고 이런 복식부기의 어떤 이런 것들을 계속 밀고 나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좀 뭔가 현실을 받아들이고 이 복식부기에는 좀 맞지 않지만 그런 단순한 보고 방식을 해서 그것들을 좀 현실적으로 인정을 해서 투명성을 높이는 게 좋은 건지 연구하시면서 좀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그 간단하게 한번 멘트를 듣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우리 김봉환 회장님, 센터장님으로 계신 김봉환 교수님 말씀 잘 들었고요. 혹시 우리 온라인상에서 질문 있으신 분 있으면은 한두 분만 좀 질문을 받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이영석 대표님, 우리 좀 보충 해주시겠습니다. 네, 마이크가 되죠? 예. 먼저 김봉환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이제 복식부기, 그러니까 단식부기로 이제 되는 데는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한 우리가 이제 비영리라고 하는 게 너무 방대하잖아요. 그래서 비영리 단체에 대한 법적 분류부터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사립학교인데 사립학교는 사립학교법에 의해서 교육부와 사학진흥재단이라는 감독기관과 해서 지금 한 사이클로 굴러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의 연구 영역은 아닙니다. 그리고 종교법인과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금 상속증여세법상의 공익법인의 영역 안으로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종교인 과세와 같은 그런 문제는 있지만은 저희들의 연구 영역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동창회라든지 그냥 일반적인 동호회라든지 조기축구회라든지 이런 것도 비영리 단체고 돈이 오고 가는데요. 거기도 공익법인으로서의 공시 의무라든지 이런 것이 아직 법으로 거기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저희들의 연구 영역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연구를 해야 되는 연구 영역은 공익법인 그러니까 상속증여세법상의 공익법인 안에 들어와 있고 공익법인의 공시 의무가 있는 것인데 공익법인의 공시 의무가 이제 모든 공익법인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법이 바뀌어서. 그래서 넓어졌고요. 그렇다면 이 상속증여세법 안에 들어가 있는 공익법인은 공익법인 회계기준이라고 하는 복식부기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복식부기를 써야 되는 게 맞고 다만 그러한 공시 의무가 없는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상의 비영리 민간단체들은 교수님들 김봉환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단식부기를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단식보기를 써야 되는 곳은 우리 회계기준원 같은 곳이라든지 아니면 뭐 기재부 기획재정부가 관여할 내용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우리 민간 영역에서 이것도 좀 잘 구축된 그런 단식보기를 가질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회계 투명성의 검증이라는, 단식보기보다 복식보기가 검증이 되기 때문에 검증이라는 측면에서는 복식보기를 그래도 계속해서 분위기를 이루어 나가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시간을 너무 이렇게 잘 지켜주셔가지고 고마운데요. 제가 그러면 시간을 좀 알을 해서 혹시 우리 홍순만 교수님도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 있으면 우리 한찬희 이사장님께서. 네. 한 가지만 첨언한다면 홍순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 관리, 이게 현실적으로 보면은 실무적으로 굉장히 실무자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거는 단순히 세법상으로 그 관련된 그 기부 수입에 대한 세무 혜택을 주기 위해서 마련한 세법인데, 그 준비금으로 일단 적립을 하게 되면 3년 이내에 그걸 사용하도록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야 그 이 과세 소득이 안 되는데, 이거를 제가 그전에 관여하던 장학재단 같은 경우는 이 금액이 상당히 큰데 엑셀 시트를 가지고 아주 간단하게 그 히스토리를 쭉 관리해 나가면은 그 선입선출로 쭉 그 들어오고 나가는 거를 쭉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법령을 쉽게 따르면서 팔로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엑셀 시트는 생각보다 상당히 간단하기 때문에 실무자들이 그런 그 시트를 하나 작성을 해서 관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제가 좀 시간이 남아서 저도 이렇게 이쪽에 뭐 가르치기도 했었고 또 관련이 돼 있어서 또 한 말씀 좀 더 드리겠습니다. 오늘 뭐 굉장히 이제 베스트 프랙티스인데 제가 이제 처음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가 좀 그런데, 이 베스트 프랙티스가 갖고 있는 일종의 그 샘플 실렉션 바이어스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이 자료를 보면서 이 워스트 프랙티스부터 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 그러냐, 우리가 기업 회계에서도 보면은 그 굉장히 잘하는 기업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현실에서는, 기업 현실이나 경제 현실에서는 이걸 따라하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지레 이제 겁을 먹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굉장히 절망감도 느끼고, 특히 이제 그런 현실들이 뭐 사회적 기업에서도 있어왔고요. 우리 지금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요. 특히 비영리 조직 같은 경우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중장기로는 이렇게 베스트 프랙티스 터시고 이 워스트 프랙티스도 연구하기도 쉽고, 그러면은 그 굉장히 오히려 시사점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제 작년에 그래서 기업의 측면에서도 기업의 재무제표를 작성할 수 있는 회계 역량을 제고시켜주는 방향으로 이런 규제나 형식적인 것보다는, 제도보다는 가야 되겠다 해서 제가 작년 11월 달에 이제 그런 발표를 했고, 제가 이제 비영리 조직도 사실 그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비영리 단체들, 조직들의 회계 역량 제고를 위해서 여기 이렇게 나와 옆에도 계시지만 우리 회계 산업에 계신 분들이 좀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 하는 방점에서 좀 초점에서 그런 것을 한번 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언뜻 들었고요. 회계 기준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회계 기준도 이렇게 여러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제 공교롭게 굉장히 이제 전문가들께서 특히 우리 홍순만 교수님도 공인회계사시고, 그다음에 우리 한찬희 이사장님도 공인회계사시고, 당연히 우리 이영석 공인회계사도 계시고, 뭐 저는 회계학 전공자고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보는 거에서는 이게 쉬울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도 비영리를 가르치면서 오히려 기업 회계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비영리 회계 기준이 쉽다고 하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한 우리 회계를 하는 사람으로서 사실 저는 이제 반성을 하고 있는데요. 이 비영리 조직 회계 기준에 대해서 여러 차례 한국회계기준원에서도 작업을 해왔는데, 이게 최종적으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리젝트가 돼서 이게 법적 근거가 없는 그 회계 기준이에요. 비영리 조직 회계 기준은.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이제 기재부의 세제지사라인 그 세제과에서 세제실에서
상정법상 이걸 넣은 거예요. 공익법인 회계 기준이라고 해서요. 그리고 이 내용을 보면은 아까도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법적으로 공익법인이 그러면 어디까지냐, 그렇죠? 우리 심의업 우리 그 학회도 여기에 속해 있거든요, 그죠? 이 성격들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뭐 회계 기준의 입장에서도 이게 이제 그 넓게 이걸 포괄적으로 할 수 있는 회계 기준을 통일을 시키는 것이 나은 건지, 지금 일각에서는 공익법인 회계 기준에 뭐 의료 회계 기준이라든지 사립학교 회계 기준 이런 것들을 좀 통합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그런 의견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각 성격이 다 다르고 본질이 다른데 단순히 회계 용어가 같다고 해서 통합한다는 것은 아직 회계가 충분히 발전이 안 돼 있고 그래야 인식 자체가 안 돼 있는 상황에서는 좀 지금은 그런 단계는 아닌 것 같다는 것이 이제 저희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제 뭐냐? 회계 기준에 대해서도 저희는 이제 그 발표를 들으면서 제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제 나름대로의 회계 역량들이 다 달라요. 그리고 우리 아름다운 재단 같이 굉장히 큰 그 비영리 조직들이 있고 역량이 되는 데 있고 그렇지 못한 게 있고 굉장히 계층이 비영리 조직이 더 기업보다도 다양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걸 통일시키는 것보다는 좀 더 3타이어 정도로 회계 기준을 좀 이렇게 세분화시켜주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언뜻 한번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시간이 남네요. 예, 그래서 어쨌든 한 말씀. 예. 그래서 뭐 저도 그래서 이제 이쪽에 이제 관심을 갖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기회를 주시면 제가 또 발표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간이 뭐 거의 다 됐으니까 이제 이영석 대표님 마무리 한번 해보시죠. 질문 있으시면 그냥 두세요. 네. 제가 이제 마무리로 네.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전화나 이메일을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예, 그 자료도 지금 연구 과제가 진행 중이라 오늘은 배분을 못 하는데 제가 이메일을 공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제 이메일로 요청하시는 회계사님이나 다른 참여자 계시면은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까 아름다운 재단의 한찬희 이사장님께서 너무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이걸 하면서 느낀 거는 딱 하나입니다. 비영리는 인프라 구축을 빨리 서둘러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너무나 절실하게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비영리 단체는요, 국세청에서 상속증여세에 대한 관리, 그리고 주무관청의 예산이나 기본재산을 지키기 위한 관리 말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두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뭐 우리 김희배 교수님께서 워스트 프랙티스를 찾으라고 했는데 워스트 프랙티스는 너무나 많고 네, 그 아마 워스트 프랙티스 자기 자료 공개 안 할 겁니다. 자료를 공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또 아쉬운 거는 이번에 공인회계사 1차 시험이 좀 수년 만에 시험 과목이 개정이 됐는데 비영리가 좀 들어가지 않은 게 너무나 아쉽습니다. 물론 이게 우리 교수님들이나 저희 같은 회계사들도 전문성을 더 키워야 되는 문제가 있지만 그래서 세 가지를 제안을 드리고 제 말씀을 마무리를 하고자 하는데요. 비영리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서 공인회계사나 세무사들의 시험에 비영리의 전문성을 키우는 것들이 좀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가이드 스타와 같은 종류이지만 좀 더 총괄적이고 회계의 투명성 관점의 인프라가 하나 생겨야 됩니다. 서울대가 맡아주신다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주무관청의 전문성입니다. 주무관청의 이 자리에 혹시 공무원분들이 계신지 모르지만은 순환보직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게 수년간을 해가지고 이쪽에 전문성을 가지셔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로테이션이 돼서 실무자들은 굉장히 그런 부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영석 대표님 뭐 마지막 발언까지 고맙습니다. 그러면은 시간이 다 됐으니까 우리 세션 1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를 해주신 이영석 대표님 그리고 토론을 해주신 홍순만 교수님, 한찬희 이사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 온라인상에서 이렇게 경청을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상으로 제1 세션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